안녕하세요. 백계랑입니다. 자,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공부하고 계시죠? 사실 기본기인데 알아두면 참 좋은 유익한 정보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시간은 인공지능의 이해 역사 3편인데요. 자, 인공지능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의 이 용어 자체가요, 처음부터 만들어진 건 아니고 1956년도에 다트머스에 의해서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는데요. 따져보면 이 다트머스에는 성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두 가지 정도 저희가 성과를 보는데, 첫째로는 인공지능이라는 이 용어와 개념을 정립한 해다. 두 번째는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에 좀 연구 좀 함께나 했다는 사람들은 그날 다 왔다는 거죠. 그 점에서는 다트머스 웨이는 사실 출발점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인공지능 이 명칭 때문에 사실 또 인공지능이 그만큼 또 어려운 개념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고 우리가 부르다 보니까 이게 인간의 지능인지 어떤 구성에 대한지 잘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이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들을 좀 가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튜링 테스트. 제가 앞서 설계를 했죠. 앨런 튜링이 만든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우리가 이것을 인공지능으로 봐야 되지 않냐. 앨런 튜링의 테스트 핵심이 뭔가요? 사람인지 기계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점에서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인간과 거의 유사하게 행동을 하고 있다. 사람처럼 작동한다. 뭐 이런 의미들을 좀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실 인공지능보다 뛰어난 것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 갖고 있는 계산기, 스마트폰은요. 아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서는 아마 인간을 이미 뛰어넘은 지가 수십 년 됐을 겁니다. 근데 우리 걔네를 인공지능이라 부르지 않죠. 왜냐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인간처럼 계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동차가 사람보다 빠르지만 인공지능이라 부르지 않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사람보다 더 나은 기계를 인공지능이라 부르는 게 아니라 뭔가 사람처럼 행동하고 사람처럼 작동하는 방식들을 우리는 인공지능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물론 그 속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인간을 뛰어넘는 게 나오겠죠. 하지만 기본 전제가 바로 이겁니다. 사람처럼 작동하고 사람과 구분이 힘든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우리는 인공지능이라고 부른다. 자,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존재하고 움직이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당연히 일단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현대 인공지능을 놓고 좀 본다면 일단 데이터가 필요하죠. 왜냐면 학습을 해야 되니까요. 인간도 따져보면 여러분이나 저도 많은 시간과 뭐 과정을 거쳐서 많은 학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처럼 대화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인공지능도 사람처럼 가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데이터가 필요하죠. 두 번째로는 작동을 시켜야 되니까 이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알고리즘, 뭐 방법론들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것을 작동시켜야 되는 하드웨어, 컴퓨터 같은 게 필요한데요. 앞에 제가 관료를 쳤어요. 데이터에는 빅이라는 단어를 썼고 알고리즘은 효과적인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컴퓨터에는 슈퍼라는 단어를 썼는데 왜 이런 게 필요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빅데이터입니다. 컴퓨터가 등장한 이후 한 번도 데이터가 필요 없었던 적은 없어요. 컴퓨터는 늘 계산하려고 존재했었거든요. 그 점에서는 뭔가를 계산하기 위한 데이터는 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데이터의 양이 인공지능은요, 상상 초월이라는 거죠. 지금도 저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인간이 인공지능보다 더 나은 것은 바로 이 데이터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거죠. 물론 학습 시간으로 본다면 꽤 긴데요. 필요로 하는 양은 적어요. 그 점에서는 다른 분야로 빨리 넘어갈 수 있는 여건들이 좀 사람은 좀 쉬운 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컴퓨터는 어려워요. 그 점에서 지금 이런 빅데이터가 만들어진 건 20세기, 21세기 초에 만들어졌고요. 인터넷이 만들어지고 초고속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수많은 저장 장치가 등장을 하고 저렴해지면서 이러한 빅데이터 시대가 열렸고 그 덕분에 지금의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충분히 모이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전에는 데이터를 모으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강력한 컴퓨터가 왜 필요했냐? 왜냐면 데이터를 많이 처리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데이터 모으는 것도 어마어마한 비용이거든요. 이것을 메모리에 올려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또 처리 천천히 하면 되나요? 사람보다 인공지능이 좀 나은 게 있다면 많은 데이터이긴 하지만 빨리 학습하죠. 왜냐하면 처리를 워낙 빨리 하거든요. 뭐 계산기도 이미 우리를 뛰어넘은 지 오래됐고요. 수많은 기계들이 인간을 뛰어넘은 지 오래됐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보다 더 나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인데 데이터 학습 효율은 아직 사람보다 낮지만 강력한 컴퓨팅을 통해서 인공지능은 좀 더 사람보다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뭐 2020년도에 만들어진 세계 최고의 슈퍼컴퓨터가 일본이 만들었는데요. 후카쿠라 부르는데 보세요. 415.530 페타플롭스. 1 페타플롭스가 얼마예요? 1000조번 계산이니까 이게 뭐 41경?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 경이란 단어 국민학교 때, 아니 초등학교 때 단위를 배울 때 처음으로 한번 접해봤지 실제로 우리 세상에 경이란 단어 우리 일상에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라는 단어도요. 사람이 써본 게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경이라뇨. 이런 단어들이 현재 컴퓨터가 작동이 된다는 거죠. 뭐 메모리가 엄청나겠죠? 이 후카크는
일본 내 자체 기술과 자체 하드웨어로 만들어진 걸로 또 유명하고요. 유일하게 삼성 메모리 반도체만 들어가서 삼성 제품이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게 메모리라고 합니다. 그만큼 일본 자체 기술력이 총집합된 그런 슈퍼컴퓨터인데 이런 컴퓨터들이 왜 필요하냐? 데이터를 처리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는 인공지능이 잘 작동하려면 이런 컴퓨터가 필요하다. 자, 세 번째가 뭐냐면 효과적인 알고리즘입니다. 왜 효과적이냐? 이유는 간단해요. 데이터가 너무 많이 필요해요. 컴퓨터가 너무 강력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가정에서 AI를 만들어 보거나 실험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죠. 이메일 1000명한테 동시에 보내보세요. 컴퓨터가 그냥 멎어버립니다. 그 정도의 상황인데 뭐 수천, 수만, 수십만 개의 데이터를 집에서 돌린다? 뭐 특히 뭐 컴퓨터 돌리다 보면 하루에 24시간 돌리다 보면 메인보드에 무리가 가고 파워에 무해가 가고 금방 망가집니다. 그 점에서는 굉장히 튼튼한 컴퓨터로 아주 오랜 시간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자, 거꾸로 데이터를 줄일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컴퓨터를 좀 더 덜 강력한 걸 쓸 수 있다면, 그것은 거꾸로 본다면 더 효과적인 방법과 알고리즘이 등장해야 한다는 거죠.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은 있었지만 컴퓨터가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없었던 시절이 꽤 길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알고리즘이 등장한 다음에 겨우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좀 작동시키면서 지금까지 온 거기 때문에 따져보면 지금도 초반이죠. 왜냐하면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구글이라든가 세계적인 대기업이 아니고서는 인공지능을 흉내도 못 내는 시절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더 뛰어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지금보다 더 효율적으로 만들지 못하면 각 가정이라든가 작은 기업 단체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한다거나 실험하는 것은 영원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서는 이런 더 효과적인 알고리즘이 필요한데 자, 이 알고리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인공지능이 끝이 아니라 그 안에 머신러닝과 딥러닝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라는 개념이 있고 강화학습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뭐 많지만 얘를 좀 알아두면 저희는 기초반 아닙니까? 알아두면 AI를 조금은 이해하는 도움되기 때문에 이 정도 개념 정도는 제가 좀 세부 학습을 한번 설명해 보자 합니다. 자, 먼저 머신러닝과 딥러닝입니다. 자, 인공지능인데 머신러닝은 뭐냐? 기기가 스스로 학습한다. 인공지능이 70년에 대한 역사를 가졌는데요. 이 머신러닝이 등장한 것은 얼마 안 돼요. 즉 그 앞에 약 5에서 60년은 뭐냐? 인간이 실제로 모든 걸 다 설계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과연 인간이 최선인가? 최고인가? 뛰어난 프로그래머들만이 인공지능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이 역할을 컴퓨터에게 한번 맡겨보자는 거죠. 그래서 머신러닝이에요. 따져보면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즉 우리가 입력과 출력이 있는 이 중간에 어떤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을 컴퓨터가 한번 찾아보게 하자. 이게 머신러닝이고요. 딥러닝은 그 과정에서 또 올라가다 보니 한계가 생겼는데 야, 우리가 인공지능이잖아. 사람처럼 한번 생각해 만들면 어때? 그래서 인간의 뇌를 복제해서 뇌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학습을 시켰더니 놀랍게도요. 머신러닝 품질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를 따로 빼내서 딥러닝이라고 부릅니다. 따져보면 딥러닝은 머신러닝이 아닌 더 작은 개념이고 최근에 각광받는 개념인데요. 딥러닝의 설계를 보면 이런데요. 이게 뇌세포와 뉴런의 구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다 보면 점점 이게 인공지능인지 인간의 뇌인지 헷갈릴 정도로 최근에는 아주 실험적이긴 한데 인간의 뇌를 연구하기 위해서 되려 딥러닝 머신을 돌려보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분야에서도 우리가 이게 뭐 생화, 인간의 뇌과학하고 인공지능하고 접목할 수 있는 점이 또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은요, 말 그대로 지도학습은 데이터에 어떤 명시적인 라벨을 붙여요. 즉, 사람이 다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강아지면 얘가 강아지라고 인식할 정도로 데이터를 많이 준 다음에 기계가 그걸 강아지로 인식을 하는 거죠. 하지만 강아지 사진을 제가 명시를 했죠. 이것을 지도학습이라 부르는데요. 비지도학습은요, 그냥 그림을 막 줘요. 근데 얘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얘가 강아지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냥 데이터를 주는 게 아니라 준 다음에 각종 여러 가지 장치를 걸긴 해야 되지만 강아지 사진끼리 분류해서 강아지라는 어떤 그 명칭까지 생각하는 과정을 기계가 학습한다고 해서 비지도 학습이라고 불려요. 굉장한 개념이죠. 그런 점에서는 비지도 학습이 됨으로써 사람의 손을 확실하게 덜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AI의 품질이 그만큼 좋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비지도 학습이 등장하면서 데이터 처리에 대한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 왜냐하면 사전에 인간이 라벨링을 적게도 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양질의 라벨링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도학습의 품질이 좋아요. 하지만 비지도학습 품질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가 데이터를 분리할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데이터 가공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점에 또 강화학습이 있는데요. 강화학습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과 좀 달라요. 하지만 이 강화학습은 최근에 또 등장한 개념인데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습의 방식을 정해준 겁니다. 뭐냐면 인센티브, 즉
보상을 줘서 학습을 시키는 건데, 자,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얘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실은 알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이 강화학습의 특징은요, 처음에는 AI가 학습 효과가 났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되면 지가 룰을 배워서 뛰어넘죠. 테트리스라든가 게임, 대표적인 게 알파고입니다. 뛰어난 인간 프로그래머를 뛰어넘어서 스스로가 그 과정에서 더 보상을 통해서 더 나은 방식을 찾아내서 결국 인간을 뛰어넘는, 앞에서 우리가 인공지능 그러면 인간과 비슷한 의미라면, 최근 인공지능은 이제 인간보다 비슷한 방식을 쓰면서도 더 뛰어난, 즉 바둑은 같이 두는데 바둑을 절다두는 인공지능 바둑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 점은 강화학습이 등장함으로써 만들어진 최근의 일입니다. 앞으로 많은 분야에서 강화학습이 우리에게 인공지능에 대한 새로운 세계들을 많이 보여줄 건데요. 앞으로 어떤 것들을 또 결과로 보여줄지 흥미진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그 외에 어떤 게 필요하냐?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데이터를 제가 뭐 하드디스크를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그 점에서는 초속 네트워크가 필요하고요. 또 모빌리티라든가 이런 데 탑재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아주 초속 네트워크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최근에 5G 통신 같은 게 또 중요한 이유가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차에 데이터를 빨리 보내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 네트워크의 품질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요. 당연히 하드웨어가 또 필요한데, 하드웨어에서 중요한 게 이제 전기료와 맞먹기 시작하는데 효율적인 하드웨어가 필요해요. 지금도 구글 같은 데에서 연구를 해보면 현재 인공지능은 사실 가성비는 낮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료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뭐 탄소 배출권이라든가 환경 문제 다 전기료하고 관련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저렴한 산업용 전기가 저렴하기로도 아주 유명하죠. 그런 점에서는 한국에 많은 아시아 IDC가 생겨나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인공지능의 많은 연구센터가 한국에 또 도입할 수 있는 많은 또 가능성도 전기료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좀 뒤처졌던 이런 것들을 경쟁력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런 여건적인 부분들을 좀 강조한다면 세계적인 또 회사를 유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인공지능이 잘 되려면 좋은 품질의 데이터가 많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저전력으로 작동하는 효과적인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이나 방식이 더 효율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점에서는 지금 여러분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관심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내가 인공지능 이런 점을 좀 해봐야겠는데 생각하신다면 어떤 분야를 한번 정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인공지능을 우리가 많이 고민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공지능이 잘하는 게 있거든요. 바로 예측과 분류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막상 연구를 해보면 이 두 가지를 유난히 잘하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학습했던 과정들을 보면 분류와 예측이 인공지능이 잘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발전을 해왔어요. 그 점에서는 앞으로 인공지능이 더 새로운 알고리즘으로 무장을 한다면 이외에 많은 일들도 잘할 수 있지만, 이 분류와 예측이 또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예요. 왜냐면 보세요. 일기예보, 주식 예측, 부동 예측, 다 돈이라든가 일상생활에 밀접하거든요.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내일을 볼 수만 있어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일기예보만 정확해도, 온도만 정확해도 우리의 생활이 많이 바뀔 수가 있는데, 거기에 주식을 예측하고 부동산 예측하고, 이미 금융세계에는요 이미 인공지능이 깔려 있어요. 어쩌면 앞으로의 싸움은요 증권사 애널리스트와의 사람의 싸움이 아니고요 인간과 AI의 싸움입니다. 아직까지는 사람이 좀 이긴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미 AI의 승산이 훨씬 높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터미네이터라는 영화를 보셨다면, 자, 후반부로 갈수록 어떻게 되죠? 네, 인간 플러스 기계와 기계와의 싸움이죠. 그 점에서는 사람이 인공지능을 또 활용을 해서 인공지능으로만 움직이는 어떤 그 대상하고 경쟁하는 세계가 미래의 세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서는 여러분 곁에 좋은 인공지능이 또 있어야겠죠. 이렇게 우리가 인공지능의 이해에 대해서 세 편을 살펴봤던 이유는 이제 우리 곁에 인공지능이 있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선택의 대상으로 보지 마시고요. 이제 어떻게 하면 얘랑 함께 동행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신다면 다음 편에 또 인공지능의 세계에 대해서 또 살펴볼 건데요. 그러한 세계를 통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계기들도 여러분들이 이 세 번의 강의를 통해서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